안녕하세요. 행정법 총론 이규 교수입니다. 10주차 강의는 행정계획 및 행정절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획을 보겠습니다. 행정계획. 아마 여러분 국토가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잘 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국토 종합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도별로 계획도 있고, 또 시, 군, 구별로 계획도 있고, 그런 계획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인생도 여러분 나름대로 전체 계획이 있고, 또 연령대별로 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만 뭔가 그 목표 달성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행정기관이 하는 계획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가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행정계획의 의의가 나옵니다. 먼저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 행정계획은 뭐냐? 그랬습니다. 행정계획은 목표를 설정을 하죠.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그 한쪽의 견해에 대해서 또 다른 쪽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계획은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 역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목표 설정이 되겠죠. 설정을 해야만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종합을 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종합과 조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알려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과 국민 간의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성격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입법행위다. 일종의 이것도 행정계획도 입법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닌가? 두 번째는 행정행위다. 처분성의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적인 성격으로 보자 하는 독자성설도 있어요. 네 번째는 복수성질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수성질설이 다수의 입장이에요. 복수성격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행정계획을 하나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행정계획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각 행정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이걸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수의 성격이 있는 걸로 보자. 이것이 복수성격설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도 보면은 국토계획이용법상의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행정처분 성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복수성질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전국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특별시, 광역시도 그런 어떤 지방의 어떤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특정한 지역만 또 어떤 관광이다. 그럼 관광 그 지역만 이렇게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가지고 또 따져보면은 국토계획이라든가 또는 경제계획, 경제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거냐 아니면 경제냐 아니면 국방이냐 뭐 사회냐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건지
또 중기 또는 단기 이렇게 해서 또 연도별 이렇게 우리가 미시거시가 있잖아요. 경제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계획 범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것인지 이게 부문별로 볼 것인지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체화 기준을 가지고 기본 계획인지 아니면은 강론 들어가서 실시 계획인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 기준에서 이러한 그 계획이 어떤 그 효력이 구속력이 있느냐 또 구속력이 없느냐 이렇게 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적 측면에서는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효력을 기준으로 구속적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는 비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구속적 계획하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구속적 계획이 중요하겠죠. 구속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그런 구속적인 효력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계획이용법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재개발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기본계획 또 다른 계획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의 경우는 국토종합이니까 그 지방에 있는 시도나 시군의 계획을 또 구속을 할 겁니다. 또 반면에 또 시도 종합계획은 그 도에 있는 군의 종합계획을 또 역시 구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면 농어촌 전화 사업 계획 같은 것은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종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지침의 성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행정기관에 가보시면은 공무원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업무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근거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근거가 나옵니다. 법에서는 항상 근거가 나왔죠. 우리가 이론적 근거, 법적 근거 이런 식으로 항상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행정계획도 근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조직법적 근거가 나옵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작용법적 근거입니다. 자, 작용법적 근거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근거가 필요하지만은 비구속적이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법적 근거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 이거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용법적 근거는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 구속적이냐 또는 비구속적이냐로 나눠요. 그래서 구속적일 때는 필요하고 비구속적일 때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참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잘 그게 이루어져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의 성격이 인정되는 그러한 그 국민에 대한 구속적인 행정개혁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처분 절차 부분에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갖다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개혁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 행정절차법이 우리나라 없어요. 그러나 행정개혁이 처분성이 있는 행정개혁이다. 그럴 때는 처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근거에 이어서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개혁의 절차입니다. 절차.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한 것이 결과보다도 절차가 중요하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건 결과죠, 물론. 그러나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아주 중요한데요. 행정개혁에서도 역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개는 이제 개별적인 법률 규정에서 그 절차를 대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견 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대개 나와 있는 기본 개별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줘요. 왜냐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법은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그것을 결정하고 만들어 놔도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안 지키면은 이게 사문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알려야 되니까 공고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행정계획을 만약에 법률 또는 법규명령 조례 이런 형식으로 정했을 때는 공포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공포하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알리는 것이죠. 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지기간이란 말을 쓰죠.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공포를 하면은 공포를 한다는 얘기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이나 조례 이런 형식으로 그런 행정계획을 정했을 때는 공포가 필요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은 2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주지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 벌써 법규명령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법규명령은 일반인을 구속하는 그런 효력이 있으니까 구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간을 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 등이 아닌 법령 등 외의 형식으로 행정계획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구속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고시를 하게 되면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구속적인 측면이 강한 이럴 때는 공포, 그리고 공포하면은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하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행정계획을 세우는데도 나름대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제대로 계획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엄격히 하는 거, 절차적인 컨트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역시도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이런 구속적인 계획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에 있어서 절차의 하자를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를 엄격히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절차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위반되면은 이거는 위법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역시 판례가 갖고 있는 시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획법규의 문제와 계획 재량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법규 문제와 계획 재량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계획법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 계획법규 문제와 계획 재량의 문제인데요. 먼저 계획법규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조건의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법이랑은 대개 일정한 조건이 있다. 요건이라고 대개 얘기를 하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대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스타일인데요. 계획법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목적 프로그램 스타일이라는 거죠. 목적. 따라서 어떤 목적 그리고 목적을 위한 뭐가 필요할까요? 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법규인 요건과 효과 스타일, 조건 프로그램 스타일과는 달리 계획법규는 목적 프로그램 스타일입니다. 목적과 수단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특징으로 간다는 것이죠. 변화와 미래지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적 수단의 시스템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획재량이라는 부분을 가고 계획재량. 여러분 재량이라는 말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행정행위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법률의 구속을 행정기관의 행동이 법률의 규정에 얼마큼 구속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그야말로 법대로 그대로 구속당하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그랬고 나름대로 이제 재량을 주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그랬는데 그 재량에는 다시 법에 이제 구속을 당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재량이 있는 기속재량이 있었고 공익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소위 그 공익재량 다른 말로 자유재량이란 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재량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도 계획에도 이제 재량이 있다. 계획재량이란 말인데요. 이 계획이 있다.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떤 걸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계획법규는 장래 달성하려는 목표만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행정 재량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재량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획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재량보다도 뭐예요?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량을 뭐라고 한다? 계획 재량이죠. 계획법규는 계획 목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 재량은 일반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계획 재량이니까 일반 행정 재량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계획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행정 재량과 그리고 계획 재량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양적인 차이의 문제냐 아니면 질적인 차이의 문제냐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학설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수의 입장에서는 질적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다. 따라서 계획 재량은 특유한 목적 프로그램의 성격이고 또 계획 재량에 대한 사법 심사는 형량 명령이라는 특유한 재량 하자 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일종의 질적인 차이의 문제지 양적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설의 입장은 질적 차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판례 입장에서는 계획재량 개념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양적 차이인지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거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스로 정리를 해서 행정 재량 그랬죠. 스타일은 조건 프로그램 스타일이다. 조건과 효과 스타일이다. 그다음 계획 재량은 목적 프로그램 스타일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 스타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재량의 범위가 행정 재량은 상적으로 좁다. 계획 재량은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재량보다는 좀 확대되는 그런 재량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량 명령, 형량이란 말은 이제 아마 비교로 한다. 이거 비교 형량. 그죠? 그 다음에 이법성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재량권의 내적, 위적 한계에 문제가 있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법성 판단도 형량 명령, 비교 형량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려할 때는 행정재량에서는 부분적 이해관계인을 하는데 계획재량에서는 전체적인 이해관계인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량 통제의 방법을 가보겠어요. 거기 가면은 행정재량의 경우는 행정재량은 사후적 통제 중심으로 사후 통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기속재량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공익재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기속재량이라는 얘기는 법률 규정에 기속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다는 얘기죠. 법률 규정에 기속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문제가 되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것을 사후적인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계획재량이라는 것은 사전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지는 절차가 미리미리 만들어져서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통제를 해나가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사전적인 절차 통제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집중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효. 집중효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대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효. 집중효, 다른 말로 대체효.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절차를 쭉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이나 허가나 이런 거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말은 행정계획의 확정 결정이 다른 데서 필요로 하는 인허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대체효. 다른 말로 계획 결정에 집중해라. 집중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효라는 말은 집중효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차를 조금 더 불필요한 걸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계획에 있어서 지금 그 집중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효. 다른 말로 이제 대체효. 행정계획 결정이 나게 되면은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좀 간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체효라는 것은 배제효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배제효, 구속효. 배제효라는 또는 구속효라는 이런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배제효는 불가쟁력을 말합니다. 불가쟁력, 불가, 다툴 수 없다. 쟁력, 다투는 것이 안 된다. 불가하다. 이거 불가. 안 된다는 말을 불가라고 그러죠. 한자에서요. 그래서 계획 집행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 이해관계인이 행정쟁송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불가쟁력을 말할 때 배제효라고 그럽니다. 계획 집행 단계. 집행 단계. 집행 단계에서는 다투는 거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다? 다투는 것이 쟁력. 다투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투면 안 된다. 그럴 때 쓰는 것을 배제효라고 그러고요. 구속효라고 하는 것은 불가 변력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고 나면은 계획 주체가
주체 자체가 의무적으로 못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변력. 이거는 행정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행정 주체도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다? 변경이 불가하다.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투는 것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변경하는 것이 행정기관도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효라는 것은 불가변력이라고 그래요. 불가변력. 옛날에 그 행정행위 배울 때 그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운전하시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범칙금 얼마짜리를 받았다. 뭐 그랬을 때 이신청 기간이 있죠. 이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의 제기를 못 하죠. 그럼 우리가 불가쟁력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어떤 허가를 받아서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취소를 못하게 하죠. 행정기관 스스로가 못 바꾸죠. 그럼 우리가 불가변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지금 행정계획에서 얘기할 때는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중이란 말하고 다른 말이 또 있다. 배제효란 말이 있고 구속효라는 것이 있는데 배제효는 행정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다투는 게 안 된다. 이건 집행 단계잖아요. 이미 결정나서 집행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걸 불가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같은 말이고 불가쟁력. 그 다음에 구속효라는 말이 있는데 행정계획에선 구속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이 확정 결정이 되게 되면은 행정주체 자신도 그 내용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불가변력. 그래서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했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근거를 가보겠습니다. 근거. 지금 집중효에서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효의 근거. 자, 근거는 우리가 법적 근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대체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계획의 결정이 되면은 다른 허가나 다른 법률의 인가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밑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근거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놨고요. 효과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집중의 효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중의 효과. 첫 번째는 절차적인 요건의 문제와 실질적인 요건의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집중의 효과를 가봐요. 4번에 가면은 대규모 사업을 확정하는 행정청은 집중의 대상이 되는 다른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요건에 구속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집중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등의 절차적인 요건에는 구속이 안 되지만 실질적인 요건에는 전면적으로 구속이 된다. 이게 이제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절차 집중요설의 입장이죠. 계속해서 행정계획의 컨트롤, 통제를 보겠습니다. 통제입니다. 통제를 들어가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게 나오겠죠. 먼저 입법적인 통제죠. 아까도 그 행정계획에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구속적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의 경우에는 요거는 말 그대로 구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통제를 가보겠어요. 행정적인 통제다. 아까 절차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재량이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어떤 명문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주민의 참여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준다든가 또는 전문 심의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그 절차적인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법적인 통제를 가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계획의 경우는 아까 복수 성격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행정이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이법 성격이니까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성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나눠서 볼 문제다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 형량명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형량명령. 사법적 통제의 특수성이라 해서 형량명령. 형량.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그래서 행정계획은 그 2번을 가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은 계획 수립 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의 법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 재량의 행사와 관련을 해서 재량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론, 계획 재량 행사와 관련해서 재량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형량 명령이다. 형량, 비교 형량,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량 명령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어떤 특수한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량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형량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하자 유형을 가보면은 조사 해태라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을 한자로 해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전혀 안 했다. 해태. 또 형량의 해태. 비교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량의 흠결. 빠뜨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형량은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균형이 깨졌다든가 객관성이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류가 있었다. 그걸 이제 오형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조사 해태, 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권리 구제의 문제죠. 구제의 문제. 구제. 여러분 법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럼 어때요? 사기를 당하면은 그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구제인 것이죠. 또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을 받고 또 위자료 청구 등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일종의 민사상의 어떤 구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제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높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행정기관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계획 때문에 자기가 피해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계획을 결정나기 전에 절차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거기 참여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계획이 아마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고 하는 거, 미리 만들어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전적인 구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권리 구제의 문제죠. 1번에 사전적 구제입니다. 사전적 구제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겠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좀 참가했으면 좋을 텐데 뭐예요? 계획 수립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사후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계획이 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사후 구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행정쟁송입니다. 행정쟁송. 그런데 행정쟁송이 되려면은
또 이제 처분성 문제가 따르거든요. 근데 이게 처분성이 없다. 그러면은 행정쟁송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성 인정이 돼야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처분성 인정이 안 되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권리구제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확정돼서 현실화됐다. 이거예요. 행정계획이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실화가 된 거예요. 확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행정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행정계획을 취소하느냐? 어렵습니다. 변경하느냐? 어려워요. 행정계획에 이거 위법이 있다.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변경이나 취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행정계획을 수립한다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이유라는 거죠. 공익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그걸 이해해달라 이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공익이라는 사정이 있다 이거 사정. 그러니까 사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정 판결 또는 사정 재결 이런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확정돼서 현실화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사실로 인정이 돼서 취소 변경이 어려워 비록 위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정, 공익이란 사정, 그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판결, 사정 재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정 판결이란 말은 법원에서 했다는 얘기고 사정 재결이라는 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손해전보 그랬어요. 전보라는 말은 한자로 메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메우는 걸 전보라고 그래요. 손해본 부분을 메워준다. 전보 그렇게 얘기해요. 전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위법한 행정계획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위법이니까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국가배상법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배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적법하다 이거예요. 적법하게 상대한테 피해를 주면은 왜 나한테만 특별한 인생을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보상해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손실보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 국가배상 청구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기본권이 침범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본권 침범의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헌법소원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최후의 보루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절차들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이제 헌법소원을 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권리구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소속적 행정계획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가봐요. 행정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때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장이 바뀌면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권리를 또 침해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권리구제의 문제가 거기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거기 쭉 보세요. 개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도로, 공원, 학교의 예정 부지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 또는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변경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학교가 거기 세워지게 되면은 옆에 뭐 성인 오락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담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그것이 너무 특별한 희생을 너한테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 나한테만 그럴 때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제한이 이거는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 그럴 때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엄청 경제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들 이거 미뤄서 계속 그렇게 미룰 게 아니고 미루는 건 좋지만 내 땅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행정계획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기가 참는 한계를 벗어났다. 그럴 때는 그 행정기관에게 그걸 사도록 하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 토지가 그 행정계획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특별한 희생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로 지정이 돼 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손실보상의 청구를 또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보장 청구권. 그 행정계획을 보장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계획보장 청구권. 계획보장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 계획보장 청구권은 행정계획을 폐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행정계획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보장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존속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계획대로 해달라. 계획 준수 집행 청구권. 기존 계획에 따를 걸 요구하는 계획 준수 집행 청구권. 또 일정한 경과 개폐하기 전에 어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과 조치를 청구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그 다음에 계획 변경 청구권. 그렇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해서 사정변경이 있으니까 우리 사정변경 원칙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획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계획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A 쪽으로 도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인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B 쪽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 변경 청구를 또 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사회의 현상이나 문제들은 인구 문제와 직결해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인정 여부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보장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판례는 최근 판례는 그 거부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계획보장 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이건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수의 입장에서는 부정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계획보장 청구권의 문제는 우리 이제 헌법에 가면은 이제 그 기본권의 문제, 헌법상의 권리에서 이제 같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익권의 문제에 있어서 계획보장 청구권의 문제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행정법은 헌법의 이제 구체화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행정법은 이제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염두하면서 또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마 머리가 좀 아파질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의 내용도 이제 방대한데 헌법을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 근데 헌법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종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법제처 사이트나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헌법 그 몇 개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뽑으셔가지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또 쉬었다가 행정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우리가 사전
구제다. 그럴 때 이제 절차란 말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또 이제 사후 이제 구제다.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서 사후 구제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는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 행정 쟁송제도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상 손해 전보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고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행정쟁송에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사전구제 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행정 절차 부분을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를 가보겠습니다.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볼 수도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의사 결정 집행에 관한 절차 전반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사전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전구제적 의미라는 얘기는 뭐예요? 협의에 있어서의 행정 절차를 얘기할 때는 사전구제적, 사전 의미를 얘기합니다. 사전. 미리. 그래서 거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이제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절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죠. 그래서 민주화, 행정의 민주화, 그리고 그 절차가 중요하다. 적정하죠. 그리고 적정해야만 그 능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구제 성격이 강하죠.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신속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국민의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잘 안 되면서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현상이 생기면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념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역을 가보겠습니다. 연역, 역사. 영미법계 스타일에서는 영국에서는 편견 배제 원칙, 또 쌍방청문 원칙, 이런 것이 행정 절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말은 들을 청자 들을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견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모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 행동을 남들이 돌을 던진다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쌍방청문의 원칙이고 편견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미국 가면 여러분 듀 프로세스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법에 보면 나옵니다. 영국이 있었고 미국이 있습니다. 듀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절차라고 그러죠. 적정 절차. 미국의 그 헌법, 수정헌법 5조에 듀 프로세스 오브 로에서 적정 절차, 적법 절차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과정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뭐예요? 청문, 사전 청문. 사전에 뭐 한다고요? 청문을 한다. 들을 청자, 들을 문자죠. 청문,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절차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대륙법계의 경우는 행정의 이제 신속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속한 걸 강조하다 보면은요, 민의 수렴이 안 되고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절차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대륙법계 스타일이었는데, 이 대륙법계의 경우에도 대륙법계,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경우에도 실질적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말은 생각날 거예요. 법이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법치주의란 말은 또 뭔 말인지 잘 생각 안 나실 것 같은데요. 그 법의 내용이 타당한 법들이 지배하는 것을 실질적인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 신속성을 강조하니까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이제 보편화되면서는 여기 이제 관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독일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의 행정절차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먼저 근거 가봅니다. 근거. 헌법의 12조 1항 여기에도 역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법은 특별법이죠. 그러나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이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8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사무처리법이라든가 또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법이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 특별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참고 지식으로 얘기합니다. 참고. 그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든가 뭐 형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이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라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특별한 경우만 적용되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법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일주에 다 목적이 나와요. 특별법에서는. 그런데 이건 그냥 얘기할 때는 특별법인데 행정절차에 관해서 행정절차에 관련된 법들 다 모여라 그랬어요. 법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얘가 대표로 모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는 행정절차법이 대표로 와.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다른 법들 쭉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민원사무처리법이라든가 등등 법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행정절차로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얘가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뭐예요? 일반법적 지위에 있고 얘는 뭐예요? 예,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법적 지위에 있고 그냥 법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는 얘는 무슨 법이에요? 특별법이지만 행정절차에 관한 법이 뭐여라 그럴 때 했을 때는 얘는 무슨 법이 된다고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그 행정법도 법학을 이제 전공 안 하신 분들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뭐 행정절차법이다 그러면 일반법이다 그러면 오 맞다 이렇게 막 문제를 내고 그러는데 X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특별법인데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용을 가보면은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가봅니다. 그 내용을 가면은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행정절차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 전체 입장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조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목적을 보면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걸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국민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참여를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궁극적인 건 뭐예요? 국민의 권익 보호가 공공 목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분, 신고, 행정, 예고, 입법, 예고, 행정, 지도, 절차 이런 것들에 바로 행정절차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적용한다. 그 말은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얘가 일반법적 규정이니까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 특별법에 나와 있으면 그 특별법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법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거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허가를 정지한다 그럴 때는 영업을 정지한다 그럴 때는 청문을 거쳐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특별법에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얘가 보충을 해서 거기 안 나왔지만 영업정지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청문을 해라는 말이 그 공무원한테는 의무 규정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법을 모르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자에 무슨 행정법을 무슨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반 원칙을 가보겠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 민법의 양대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이었죠.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그러나 행정법에서는 그걸 깔아줍니다. 신의성실, 국민도 신의와 성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도 들어가고 또 법치행정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또 평등하게 평등 원칙, 법 앞에 평등, 법 적용의 평등, 자기구속의 법리, 또 비례 균형을 맞게 한다. 비례 원칙,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행정 절차에서도 중요한 거는 신의성실을 중요한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투명성 원칙. 세 가지가 거기 나와 있죠.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나옵니다. 당사자라는 것은 행정 절차. 그러면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행정기관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청과 당사자, 그죠? 예. 그 자격 요건은 누구냐? 그렇습니다.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렇습니다. 기타 법에 따라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다음 당사자 지위 승계의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하죠.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법인이 합병하면은 합병하고 나서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자의 문제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다수의 사람이 당사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계속해서 대리 문제입니다. 대리. 당사가 갑이란 사람을 대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든가 또는 직계 좀비속이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대개는 이제 본인이 법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가봅니다. 이번엔 이제 관할의 문제죠. 관할. 여기에 자기 관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관할의 문제인데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자기 관할이 아는데 접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다 넘겨줘라는 것이죠. 그걸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송. 이송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할이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이 이제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양쪽의 행정청보다도 상급인 공통된 감독 상급 행정청에서 관할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 간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응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청군, 백군, 팀 나눠서 게임하고 그러면은 응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것을 행정응원이라고 합니다. 응원. 예, 응원. 그래서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한테 행정응원 응원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요청을 하느냐. 그러면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럴 때도 역시 도와줘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럴 때도 또 응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든가 통계라든가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좀 도와줘라. 그렇게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행정응원이란 말을 쓰죠. 행정응원. 그러면 행정응원을 해달라고 요청받은 행정청에서는 이거를 거부를 못하느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할 때는 물론 이제 거부 이유를 갖다가 통지를 해주고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거부할 때 무조건 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부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 거부 이유를 통지를 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응원이 이제 요청이 있게 되어가지고 갑이란 사람을 거기 이제 파견 근무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파견 근무하게 되는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그곳의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는 송달 받은 사람이 받는 사람이 동의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입력이 되면은 도달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지정 컴퓨터에 입력되면은. 그다음 교부 송달의 경우는 송달 받은 자로부터 수령 확인서를 받아서 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공시 송달,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주소가 불명이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이라는 걸 취하죠. 그래서 관보라든가 또는 공보라든가 게시판, 일간신문 여기 하나 이상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전달된 걸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처분 절차입니다. 그 처분 절차에 가면은 처분 절차의 방식입니다.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그 박스를 보세요. 그 다음에 처분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입니다. 수익처분. 수익처분이란 말은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신청을 하는 것은 문서로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전자문서 역시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기관에 가면 어떤 문서 처리할 때 보면 오른편에 처리 기간이 이렇게 써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익한 처분이다. 불이익처분이 이익이 아니고 불이익처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긴급 상황일 때는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처분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지 뭐가 필요할까요? 의견 청취라는 것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청문이라든가 공청이라든가 뭐 의견 제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또 불이익 처분 절차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처분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문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는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신속성을 요할 때라든가 경미한 사건은 이제 구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원래 전화 받으면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행정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 실명제죠. 그래서 처분 실명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어요. 강의도 강의 실명제죠. 누가 강의를 한다, 그죠? 네. 그래서 실명제를 합니다. 금융도 돈도 금융 실명제죠. 은행.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입니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는 게 필요하다. 대충 해서 아웃라인 잡아보면은 재량을 많이 주면 이제 비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공익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처분 기준이 좀 애매하다.
이거 좀 뭐냐 하면서 해석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처분하게 되는 이유부기, 이유가 뭔지를 써라는 거죠. 따라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유부기라는 것이 따라 붙어야만 나름대로 행정기관이 오바를 안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제멋대로 안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하고 자의성을 억제하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뭔가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같은 호소력이 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입니다. 그 이유부기를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23조의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민원사무처리법 15조에도 그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유부기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유부기를 하지 않는 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반복적 처분이라든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이유를 명백히 알아요. 그럴 때는 굳이 이유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긴급한 상황이면 이유부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유부기는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유부기의 범위 문제에서는 공법상 계약은 이거 계약이죠. 공법상이란 말은 행정기관도 계약의 파트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는 이유부기가 공법상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유부기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는 이유부기 정도가 구체적인 조항, 내용까지 명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거부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에 이유부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는 구체적인 몇 조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이것까지 명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부기 방식은 문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문서. 그 다음에 시기는 그 처분 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유부기 하자가 있다. 이유를 달아놓은 내용에 하자가 있다. 허가 취소를 했다. 허가 취소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부기 내용에 이유부기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하자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가 나오죠. 그럴 때 그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이유부기가 불충분하다. 그럴 때는 취소 쪽으로 갑니다. 무효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취소 쪽으로 봅니다. 이제 무효 쪽으로 보는 것은 이유부기가 전혀 없을 때는 이거는 이유부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무효 문제로 보는 것이고 일반적인 하자는 대개는 이제 취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유부기가 잘못된 것 같다. 하자가 있다. 흠결이 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쪽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는 치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조건 갖다가 제멋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치유해서 하려고 덤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이유부기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X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의적인 입장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판례의 시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처분의 정정, 잘못 썼어요.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권 신청으로 정정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동지. 그 다음 고지.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등 또 언제까지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고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요. 신고 절차의 문제는 서면 또는 구두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입법 예고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걸 말하자. 그래서 국민 참여를 보장을 하고 투명성을 보장을 하고 또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탁상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운전이나 교통과 관련된 법이다. 그러면 아마 운전을 오래 하신 그 기사님들이 오히려 전문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 예고의 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수렴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탁상 행정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이 사문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입법 예고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입법 예고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예의가 거기 존재를 하죠. 긴급하다든가 또는 공익에 예고하면 공익에 현저한 분리가 있다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를 한다는 얘기는 미리 공보를 한다든가 공고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전자공청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예고는 적어도 20일 이상의 기간을 예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예고, 행정청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이라든가 국민끼리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 부담스러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제멋대로 할 게 아니고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행, 변경 이런 것들을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행정예고제라는 것인데요. 이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걸 안 하게 되면 그건 위법이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예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0일 이상을 예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의견 제출도 할 수가 있고 또 때라 이제 공청회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여러분 앞에서 공부를 한 바 있는데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로에서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못하도록 또 질서 궤도라든가 이런 행정지도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라, 지도하고 권고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정지도를 또 하다 보면은 공무원에 따라서는 오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라든가 또 의무성 원칙, 강제, 권력이 아니고 비권력이 있기 때문에 의무성이 중요하죠. 강제성이 아니고 또 불이익조치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행정지도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구두로 이루어지는 거 많은데 상대방은 당신 누구냐? 그래서 그 신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의 내용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 기재해서 요구하면 줘라 이거죠. 그 주는 것은 의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는 그러한 지도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이 나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의 문제인데요. 이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되면 이제 본체의 행정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면 이제 무효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같이. 그럴 때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렇게 명문 규정이 없게 됐는데 여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는 적극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 기속행위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독립된 위법 사유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법의 문제를 청문, 이유보기, 하자 뭐 등등 이걸 취소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행정기관의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자기 일이면은 아마 그건 무효가 아니고 이건 취소가 아니고 무효라고 주장하실 거예요. 근데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절차는 위법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자기 일은 아니죠. 뭐예요?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를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역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죠. 판례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지만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자를 취하는 시기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행정계획 그리고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